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아, 이 말 요즘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특히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월세 금액을 보면 정말 한숨부터 푹 나오는데요. 아니, 도대체 월세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답답한 질문의 원인을 데이터로 하나씩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건 이런 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곱비 풀린 월세, 10년 만에 최고라니 언론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였던 전세 중심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월세 중심으로, 그리고 엄청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정말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 고삐가 풀렸다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실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보시죠. 바로 이 숫자 6.27%. 이게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월세 상승률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말 그대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인천은 거의 8%, 서울, 경기 할 것 없이 수도권 전역에서 월세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살든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월세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동안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였던 전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변화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2020년부터 시행된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시작으로 해서 전세대출 규제가 확 강화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는 조치들이 연달아 나왔죠. 바로 이 정책들이 시장에서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과절 한번 보세요. 먼저 대출이 꽉 막히니까 전세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리고 집주인들의 실거주 의무는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 자체를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결국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월세 시장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무려 21.8%나 급감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가격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 훨씬 더 큰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진짜 그림을 이해하려면 렌즈를 좀 더 넓혀서 우리 경제 전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딱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실물 경제고요. 다른 하나는 돈 자체가 돈을 버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두 경제의 성장 속도 격차가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 시장을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게 만든 연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불과 10년 사이에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갈 곳을 찾아서 자산 시장으로 전부 흘러 들어간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좀 씁쓸한 비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반도체 칩 하나 만들지 않고 오직 돈을 굴려서 160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같은 해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의 수익률을 자본의 수익률이 그냥 압도해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 사이엔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통계가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 바로 주거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물가를 계산할 때 주거비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3%로 봅니다.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한국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고작 9%입니다.
월세가 아무리 미친 듯이 뛰어도 공식 물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월세는 폭등하는데 공식 물가는 안정적이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느껴졌던 그 이상한 괴리감. 어쩌면 바로 이 통계의 착시 현상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세는 사라지고 자산 시장엔 돈이 넘쳐나고 공식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다 맞춰보면 우리는 지금 아주 풀기 어려운 부동산 딜레마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딜레마는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숙제입니다. 한쪽에서는 1%대 성장에 허덕이는 실물 경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타는 자산 시장이 있죠. 금리를 낮추자니 자산 거품이 걱정되고 올리자니 실물 경기가 쓰러질까 걱정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선도 당연히 엇갈립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지만 비판적인 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결과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논란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답은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에 있습니다. 이게 100이 넘으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더 크다는 뜻인데 최근에 122를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어떻던 반에 시장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결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향해 달려가고 그 모든 부담은 꼬박꼬박 월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자산, 그러니까 아파트가 월급이 되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